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를 담고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기승전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 부분에서는 요동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울만한 자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동의 벌판, 중국의 청나라의 큰 벌판을 보고서 와, 이렇게 넓고 큰 곳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난 여기서 울고 싶어. 통곡할 만한 공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왜 우냐 너는 여기서? 슬플 때 우는 건데 너 슬프냐? 기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승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대답이 이어집니다. 뭐라 그러냐? 칠정이 지극하면 울음이 나게 마련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칠정하면 7가지의 인간의 기본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인간의 7가지 기본 감정 중에 울음을 유발하는 것은 슬픔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예를 들어서 기쁘거나 뭐 즐겁거나 증오스럽거나 뭔가 욕심이 굉장히 많이 난다거나 그런 모든 인간의 감정이 모두 극에 달했을 때, 지극할 때는 울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 기뻐. 평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어. 그때 눈물이 찔끔찔끔 나와서 아유, 오늘같이 좋은 날 왜 눈물이 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좀 뒤집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같이 갔던 사람이 물어보죠. 그렇다면 인간의 칠정 중에 어느 정 때문에 어느 감정 때문에 이 공간에서 울어야 하는 거니? 나도 함께 울어보자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전 부분으로 들어가서 아기의 울음을 빗대서 이야기하죠.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울게 되는데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나온 것이요, 가족을 만나는 것이요, 이제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움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정말 통곡을 하더라.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두운 속에서 밝음으로 오고, 그렇죠? 기쁨,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기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아기는 우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의 입장에서도 요동이라는 새로운 공간, 넓은 세계, 큰 세계를 보니까 호연지기의 마음이 생기면서 울 수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죠. 결국 아기가 눈물을 우는 상황이나 자기 자신이 지금 요동에 와서 우는 상황이나 동일하게 뭐예요? 다른 세계, 큰 세계, 광명의 세계를 만남으로써 눈물을 흘리게 된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기쁨이요 감격의 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결론, 마지막 정리로서 광활한 세계는 여러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루봉에 올라가면 온 세상이 작게 보일 것이요, 어디 가면 어떨 것이요, 저희 가면 어떨 것이다. 자, 그런 공간에서 울 수 있는 것처럼, 울어야 하는 것처럼 나도 이 공간 광활한 요동 땅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통곡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결말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게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동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청나라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청나라가 세상의 중심을 이루고 강국이 되었을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태도는 어땠죠? 친명 반청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청나라는 오랑캐요. 명나라는 명실상부한 우리의 형의 나라 지도 편달을 해줄 그런 나라다. 그래서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를 미개인시하여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가져올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러나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북쪽을 배워야 된다, 중국을 배워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청나라는 큰 나라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배워야 하는 거지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단순히 크기만 하다고 해서 배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크기 때문에 그곳에 문물이 많고 문화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잘 먹고 잘 살고 강인해져야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사고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당시의 위정자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박지원은 청나라를 여행하고 이런 글을 남김으로써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동이 더 큰 세계요, 다른 세계다, 넓은 세계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땅보다 더 넓다, 광활하다 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
북학의 사고 방식을 가치관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물, 울음에 대한 통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가장 두드러지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비유와 예시, 문답의 형식, 이게 글의 특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의사를, 자신의 뜻을,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글의 내용 한번 차근차근 또 살펴볼까요? 초파일 갑신 말떡. 자, 초파일. 초파일이라고 하면 뭐 8일이죠. 처음 8일, 그러니까 8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갑신년 하면 1780년입니다. 1780년에 7월 달이었는데요. 이때 당시가 7월 달 8일 날 이런 얘기죠. 뭐 정확하게 뭐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거나 7월 8일 날 말딱 날씨 말딱 일기 형식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기행문이니까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에 갔다라는 이야기,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객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물론 객관은 거기까지가 객관이고 그 대상 사물에 대한 느낌은 주관적인 것이겠죠. 당연히 정사 박명원과 같은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자, 박명원이라고 하면 박지원하고 성이 같죠. 그렇죠? 친척 관계입니다. 팔촌 형인데요. 이때 사신으로 가는 그 사신단의 대표였습니다.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 자, 삼류하 냉정 구체적인 지명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0열이 남짓 가서 한 줄기 산기슭을 돌아나서 태복이 사람 이름이죠. 태복이가 국궁을 하고, 국궁이라는 것은 존경의 뜻으로 몸을 굽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갖춰 몸을 굽히고, 국이라는 게 이게 굽힌다라는 뜻이고요. 굽힘의 뜻이고, 그 다음에 궁이라는 것이 몸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한자 그대로 보면 몸을 굽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존경의 뜻으로 몸을 굽혀. 자, 태복이가 몸을 굽혀 인사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예를 갖추고서 하고 말을 앞으로 달려나와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큰 소리로 백탑이 현신함을 하래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백탑이라고 하면 중국 땅에 있는, 요동 땅에 있는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뚱이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체가 낮은 사람이 지체 높은 이를 처음 만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탑의 입장에서 사신으로 오고 있는 박지원의 일행을 맞이한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혹은 뭐 백탑이 곧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고요. 태복이란 자는 정진사의 말을 맡은 아이입니다. 산기슭이 아직도 가려 백탑은 보이지 않았다.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나자 눈앞이 아찔해지며 눈에 헛것이 오르락 내리락하여 현란했다. 자, 아찔하고 현란하다라는 얘기는 광활한 대지를 목격하게 되니까 놀랍고 감탄하게 된다는 얘기죠.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람이란 본디 어디고 붙어 의지하는 데가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자, 이건 뭐예요? 자연의 거대함에 비해서 인간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작은 도시라든가 뭐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땐 잘 모르지만 정말 광활한 대지에 서게 되면 정말 내가 뭐 비를 피할 수 있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없이 그냥 넓은 대지, 자연이거든요. 그곳에서는 내가 정말 작은 존재로밖에 느껴지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말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이마에 대고 말했다. 좋은 울음터로다. 한바탕 울어볼 만하구나. 자, 결국 뭐예요? 요동 땅에 방문해서 넓고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울만한 공간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요 단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 광활한 대지를 보면 울음이 날까? 터질까? 이거 궁금해지는데요. 자, 첫 단락 먼저 정리하고, 요동의 광활한 땅을 보니 울음을 울만한 자리라고 필자는 느꼈다. 자, 왜 그런가? 정진사, 옆에 있던 정진사가 이 천지간에 이런 넓은 안개하면 눈 안에다가 세계죠.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 정도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다른 말로 시야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넓은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만나 호련 울고 싶다니 그 무슨 말씀이요? 자, 결국 뭐예요? 울음이라는 데에 대해서 정진사라는 인물은 기존관념,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새로운 세계, 넓은 세계, 광활한 세계를 만나면 기분이 그 가슴이 탁 튀면서 기분이 좋고 기쁘고 감탄해야 되는데 넌 왜 우냐 임마? 너 바보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답합니다. 나는 참 그렇겠네. 그렇겠네. 이건 뭐예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이제 필자의 색다른 견해가 나오기 시작하죠. 아니거든. 천고의 영혼 잘 울고 미는 눈물이 많다지만 불과 두어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그저 옷깃을 적셨을 뿐이요. 아직까지 그 울음소리가 쇠나 돌에서 짜 나온 듯하여 천재 가득 찼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는 못했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혼 잘 울고 미는 운다 그랬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물들, 그 눈물들이라는 건 찔찔찔찔 그냥 눈물이 흐르는,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정도의 눈물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눈물은 이렇게 천재 가득 찰 만한 정말 통곡할 자리라고 했던 그 통곡의 눈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진정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일 것이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영웅이 울고 미인이 운다지만 그 눈물은 찔찔 우는 눈물이요. 진짜 세상을 울릴 만한 큰 울음을 나는 보진 못했다. 사람들은 다만 안다는 것이 희노 애락 오욕, 기쁨, 그렇죠? 노여움, 슬픔, 그 다음에 즐거움, 사랑, 뭐 미움, 그 다음에 욕심. 이것이 바로 인간의 7가지 감정이죠. 이런 7가지 감정 중에서 슬픈 감정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았지. 칠적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을 모를 깹니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사랑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욕심이 사무치면 울게 되니 자 결국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볼에 두어 줄기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천지에 가득 차는, 그죠? 천지에 가득 차는 소리로 우는 울음은 이런 7가지 감정이 어떻게 됐을 때 극에 달했을 때 나오는 그런 울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확 풀어버리는 것으로 소리쳐 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소이다. 자, 핵심은 뭐예요? 칠정, 인간의 7가지 감정이 모두 극에 달하면 울음을 자아내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울음은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영웅이나 미인이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는 그런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요. 뭐예요? 세상을 울릴 만한 큰 통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통곡은 인간의 7가지 감정이 모두 극에 달했을 때는 이르게 되는 그런 감정 표현의 단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답입니다. 요동의 광활한 땅을 보고 울음을 울만한 자리라고 하니까 정진사가 물어봤어요. 왜 우는데? 그랬더니 인간이 슬플 때만 운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요. 인간의 7가지 감정이 모두 지극했을 땐 울음을 자아낼 것이다. 라는 발상의 천안을 보여주게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질문.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뇌성병력에 비할 수 있을게요. 뇌성병력 뭔지 알죠? 그렇죠? 천둥번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천둥소리와 벼락에 비할 수 있을게요. 복받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이 웃음과 뭐가 다르려. 자, 감정의 표출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감정 자체가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득해서 참을 수 없을 때 겉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니 웃음이나 눈물이나 울음이나 똑같다. 사람들의 보통 감정은 이러한 지극한 감정을 겪어보지 못한 채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 슬픈 감정에다 울음을 짜맞추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어떤 감정의 극한 상황에서 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감정을 7가지로 나누어 놓고 대강 울음이라는 건 슬픔의 상황일 거야 라고 짜맞춰 놓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정관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요. 이러므로 사람이 죽어 초상을 치를 때 이내 억지로 아이고 어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실제 감정이 복받치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가서 아이고 아이고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울고 싶으면 울고 울고 싶으면 우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쳐서 뭐 쓰러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말 슬프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하고 참다운 소리는 참고 억눌려 천지 사이에 쌓이고 맺혀서 감이 터져 나올 수 없소이다. 저 한나라의 가인은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거나 난 너랑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서 눈물 찌 흘리거나 이런 거는 진정한 어떤 통곡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끼워 맞춘 슬픔의 감정일 뿐이다. 감정에 끼워 맞춘 눈물일 뿐이다. 진짜 통곡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터져 나오는 거다. 저 한나라의 가의라는 사람, 옛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하는군요. 그죠? 자, 이런 인용은 항상 뭐예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가치관의 설득력, 강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겠죠. 자기 울음터를 얻지 못하고 참다 못하여 필경은 마침내, 끝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내,
끝내 어떤 일의 제일 마지막에 끝장에 가서는 이런 뜻이고요. 선실을 향하여 선실이라는 것은 왕조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라 왕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이라는 인물은 그러면 한나라 때의 신하였던 것이군요. 근데 왜 울음을 터뜨렸냐 하면은 간신으로 몰려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쫓겨나게 되면서 상소를 올리면서 이 나라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게 되고 그 울분이 물분을 그 참을 수가 없어서 통곡을 마지막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를 향해서? 그 나라의 왕실을 향해서. 소리로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있었으리요.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라는 인물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극한 감정을 겪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다? 큰 소리로 울부짖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슬픔의 감정에 끼워 맞춘 그런 슬픔 눈물이 아니고, 울음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울음은 정말 지극한 감정, 칠정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지극한 감정에 다다랐을 때 큰 소리로 우는, 예를 들어 가의 같은, 가의가 나라를 걱정하여 통곡했던 그것과 같은 통곡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해 보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지극한 감정에 의해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울음일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 지금 울만한 자리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당신을 따라 한바탕 통곡할 터인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겠소. 자, 칠정 모두가 지극해지면 눈물이 난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의 울음은 칠정 중 어떤 칠정이냐, 어떤 그 감정이냐라고 물었죠. 갓난아이에게 물어보게나 갓난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나 갓난아이의 상황을 비유하는 거죠. 아이가 처음 배 밖으로 나오면 느끼는 정이란 무엇이요? 자, 이게 바로 상대방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생각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독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계속 의문의 형태가 계속됨으로써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들게 되겠죠. 그러므로써 좀 더 쉽게 설득하고 강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광명을 볼 것이요, 다음에는 부모 친척들이 눈앞에 가득 차 있음을 보리니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이 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일인데 슬프고 성이 날 까닭이 있겠소. 그 정인 즉 응당 즐겁고 웃을 정이련만 도리어 분하고 서러운 생각에 복받쳐 하염없이 울부짖는다. 혹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잘나나 못나나 죽기는 일반이요, 그 중간에 허물 환난 그 근심 걱정을 백박으로 겪을 터이니 갓난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면서 먼저 울어서 제 조문을 제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갓난아이의 본정이 아닐 겁니다. 자, 여기서 조문이라는 건 뭔지 알죠? 조문객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죽어서 방문하여 위로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꺼이꺼이 운다. 가족을 만나고 엄마 아빠 보는데 왜 울어? 광명의 세계로 나왔는데 왜 울어? 그것은 바로 언젠간 자신이 죽을 거니까 미리 자신의 죽음을 위로하는 눈물,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고생할 것에 대한 슬픔, 이런 것을 표현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건 갖다 두드려 맞춘 말이고, 이 필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필자의 입장에서는 분명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거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거다. 그런데 우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미뤄짐작한데 뭐예요?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어디 볼까요? 아이가 어미의 태 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어둡고 깝깝하고 얽매이고 비좁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탁 튄 넓은 곳으로 빠져나오자 팔을 펴고 다리를 뻗어 정신이 시원하게 될 테니 어찌 한번 감정에 다하도록 참된 소리를 질러보지 않을 수 있으리요. 자, 여기서 보세요. 참된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소리. 그러니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터뜨리는 통곡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감정?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을 그대로 빵 하고 터뜨리는 아이의 눈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기는 정말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거죠. 근데 뭐 우리가 따져보면 아이가 밝은 세상을 하나니까 공포심을 느끼고 안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태내에서 뭔가 안정되고 포근하게 어머니가 주는 거 먹으면서 꼼지락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으로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노출되니까 공포감에서 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그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필자 입장에서는 얘를 빗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세상, 갑갑한 곳에서 밝은 세상, 넓은 세상으로 나오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솔직한 표현으로 눈물, 통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결국은 갑갑하고 얽매이고 비좁게 지내다가 이것이 바로 당시 조선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탁 트인 넓은 곳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청나라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청나라가 우리를 괴롭혔던 괴롭히지 않았던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우리 것을 그러니까 올바르게 남을 괴롭히지 않고 바르게 살았던 안 살았건 간에 나라와 나라는 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 국제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선의 입장에서는 꽉 막힌 데 있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넓고 큰 데 가서 배워서 부강해져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살짝 버리고 나서 어쨌거나 아이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대로 솔직하게 통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갓난아이가 울음소리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본받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본받아. 어떻게 본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선이라는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청나라의 요동 땅에 오게 되니 그 아기처럼 나도 통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보면 우리가 그냥 주제의식을 그냥 딱 끌어내기는 인간의 7가지 감정 모두 극에 달하면 통곡을 하게 되고 울음을 울게 된다라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서 즐겁고 기쁘고 감탄하게 되면 통곡하고 울게 된다. 여기까지 딱 끌어내면 사실은 이 글은 끝난 것이지만 그런 상황이 더 확대되어서 당시 시대 상황과 연결해 봤을 때는 좁은 울타리 우리나라에서 넓은 세계로 나오게 되면서 통곡하고 그들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우는 울음과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이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청나라 바로 요동 땅이 되는 것이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악이라는 것은 바로 글쓴이 혹은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울음은 결국 기쁨, 그 다음에 즐거움, 감탄의 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아이고 실수했네요. 자, 다시 들어가서 자, 비로본 꼭대기에서 동해를 굽어보는 곳에 한바탕 통곡할 만한 자리를 잡을 것이요 황해 장현의 금사 바닷가에 가면 한바탕 통곡할 자리를 얻으리니 오늘 요동벌판에 이로부터 산해관 1200리까지의 어가는 사방에 도무지 한 점 산을 볼 수 없고 하늘과 땅끝이 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고금에 오고 간 비바람만이 이 속에서 창망할 뿐이니 이 역시 한번 통곡할 만 자리가 아니겠소. 그랬습니다. 자, 비로본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보고 황해도 장현 금사의 바닷가 넓은 바다를 보고 요동벌판 산조차도 없는 넓은 벌판을 보게 되면 넓고 큰 세계를 만나게 되어 감탄하여 통곡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마무리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창망하다라는 얘기는요, 시름 없이 바라본다 뭐 이런 뜻이고요. 시름 없이 바라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또 해볼까요? 정리를 보면 드넓은 세계는 울음을 자아내니 요동도 울만한 자리가 아니겠소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정리해보면 요동의 광활한 땅에 도착하게 되고 나는 울음을 울만한 자리라고 느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일행이 왜 우냐라고 물어보죠. 속된 생각으로 본다면 슬플 때만 우는 거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인간의 7가지 감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낼 만하며 그 감정이 지극할 때는 언제나 통곡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더라. 아기의 상황하고 같더라 이런 얘기죠. 아기가 기쁨과 즐거움에 의해서 통곡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통곡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드넓은 세계, 배울 만한 세계, 새로운 세계를 만나면 우리는 통곡해야 하지 않겠소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통곡을 단순히 통곡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이어서 배우고자 함. 요까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환된 발상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죠? 적절한 비유와 예시 잘 확인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답의 형식 묻고 답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설득력 있게 전달 이런 형식들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7정이 모두 울음을 유발한다 라는 것하고요. 다른 세계, 커다란 세계를 만나게 되면 울음이 나오게 된다 라는 주제의식이고 이 다른 세계, 커다란 세계는 결국은 청나라가 되고 그것과 대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조선의 위정자,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곡할 만한 자리